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자, 펀치라인 복싱 토크 지난 시간에 1990년도 파트 4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번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멤버분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구혜윤 플로리라는 아이디로 많은 댓글을,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오늘 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 구혜윤 플로리님께서 이제 가지고 와주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구본정님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구본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 복싱 토크의 든든한 맏형, WBC 국제 심판이시면서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 이사를 맡고 계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처음 인사를 드렸던 코토바 서준환님도 같이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마 썸네일을,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커뮤니티에 공지한 내용에서 보셨을 텐데, 한국이 낳은 인파이터, 그리고 테크니션, 아웃복서, 이런 분류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수마다 개성이 좀 특별히 많았고, 이런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오늘은 본인이 생각하는 인파이터, 또 테크니션, 아웃복서, 이런 선수들을 한 10명 정도씩 생각을 해와서 얘기를 나누기로 사전에 이제 얘기를 마쳤었고요. 인파이터와 테크니션, 아웃복서, 이런 경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것이 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각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프로를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한 시간은 인파이터, 다음 시간 테크니션, 다음 시간 아웃복서, 이런 카테고리로 갈까 하다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묶어서 얘기를 나눠보고, 이 토크가 뭐 3부까지 갈지 4부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배 위원님께서는 인파이터, 테크니션, 또 아웃복서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셨고, 또 누구를 포함시키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뭐 개인차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파이터로 생각하는 선수가 다른 분은 또 테크니션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웃복서 같지만 실제 경기는 또 인파이터 쪽으로 가야 되는 선수도 있고, 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많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인파이터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인파이터 같은 그런 선수들로 뽑았어요. 그래서 아까 뭐 녹음 전에 얘기했지만 최충일 선수를 아웃복서로 볼 것이냐 하면은, 뭐 우리는 그냥 쉽게 최충일 선수 하면 펀처 뭐 이렇게 하지, 사실 뭐 최충일 선수는 아마추어로 오래 했지만 뛰어난 테크니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웃복싱을 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예. 그렇다고 물론 케어 펀처긴 하지만 뭐 전형적인 인파이터처럼 뭐 러싱, 이게 푸시, 뭐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파이터는 그냥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나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래 인파이터다 하는 체형이나 외모나 어떤 성격이나 뭐 스타일이 그런 선수들을 뽑았어요. 외모는 거기서 좀 빼야 되잖아요. 외모도 좀 이렇게 보면은 아웃복싱 못할 것 같은 뭐 그런 뽑아서, 일단 뭐 한 10명을 그냥 일단 뭐 추린 걸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해 네, 주시죠. 저는 뭐 인파이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파이터로 일단 허버트 강, 또 김태식 선수, 그다음에 김사왕, 오영호, 황준석, 문성길, 박영균, 그다음에 이영철, 김강민, 유명한 선수들도 그냥 인파이터로 분류를 해봤어요. 네. 하고 이 이외에도 뭐 지인진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인파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뭐 문태진 선수도 있고, 김봉준, 김철호 선수도 뭐 전형적인 인파이터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이미지 자체가 아주 그 정말 인파이터 같은 그런 선수들만 일단 10명을 뽑아왔어요. 그 아웃복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다른 분 인파이터도 한번 얘기를 하고 먼저 그렇게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구본정님은 인파이터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저도 좀 복서경 파이터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파이터라고 하면 이제 김태식, 유명호, 문성길, 이형철, 박영균, 김광민, 오영호, 박종팔, 김정범, 김지훈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우리 코토바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한국이 낳은 인파이터라고 해서 조금 막연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 기준을 우선 그 터프니스, 프레싱, 그리고 어그레시브, 제네럴십을 앞세우는 성향, 그리고 체력전에 강하고 연타 능력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고 몇 분을 전문적으로 뽑아봤는데 선정을 했네.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면 파이터의 어떤 요소가 부합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좋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유명우, 김태식, 문성길, 박영균, 문태진, 최용수, 박종팔, 김광민, 오용호, 김초로 이렇게 이제 일단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 생각에 재미난 타입이 이제 저는 김초로 선수 같아요. 왜냐하면 김초로 선수는 이제 세계도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쁘고 그 한국형 아웃복싱 스타일에 가장 걸맞는 복싱을 하는 선수라고 그런 경량급 유망주라고 얘기됐었는데 그 2차 방어전에 윌리 젠센을 복부 때려서 KO시킨 이후로 굉장히 갑자기 거친 복싱을 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초로의 인파이터로서의 전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시간 내서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중복이 되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이제 문성길 뭐 이제 존칭을 생략할게요. 오늘은 여러 선수를 얘기하는 날이니까 문성길, 김태식, 유명우, 박영균, 오영호, 김철호, 최용수, 황준석, 김광민 여기까지는 이제 좀 비슷한데 저는 최충일 선수를 인파이터로 분류를 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시각인데 아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인파이터와 테크니션 또 아웃복서의 어떤 분류 기준 자체가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면서 인파이팅을 시도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 또 아웃복싱으로 상대의 접근을 보면서 이제 역습을 펼치는 스타일, 또 그런 두 가지를 믹스해서 이제 테크니션 이렇게 이제 나눠봤는데 최충일 선수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최충일 선수가 항상 선제 공격을 통해서 그 상대를 이제 압박하고 물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몇 대 치고 이제 물러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어떤 그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 자체가 공격적이고 한 부분 때문에 뭐 체형이나 모든 부분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인파이터로 좀 저 개인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 뭐 10명 인파이터는 한국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 주류를 이뤘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70년대는 좀 테크니션 아웃복서 쪽을 선호하다가 김태식 선수의 그 이제 세계 챔피언 획득부터는 한동안 이제 인파이터가 대세를 이루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인파이터가 우리나라 이 뭐라 그러나 한국인의 어떤 스타일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중남미 쪽 뭐 아니면은 뭐 이 중동계 뭐 이런 체격들이 사실은 인파이터에 맞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김태식 선수 이후에 그 인파이터 쪽으로 많이 그 선호를 해가지고 스타일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훌륭한 인파이터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70년대 제가 복싱을 처음 볼 때는 뭐 이한산호 씨라든지 유재두, 이창길, 뭐 김현치, 홍수환 이런 좀 아웃복서 테크니션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때는 이렇게 극명한 인파이팅을 하는 선수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오소독스 하는 뭐 이제 펀처들
그러니까 조영철이라든지 뭐 김하경 또 뭐 임재근 선수도 뭐 임재근 선수가 테크니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주 뭐 인파이팅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웃복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 김태식 선수 같이 아주 그 저돌적인 스타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다지 그 탑 레벨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았던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저도 김태식 선수 통해서 러싱 파이터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인파이터로 생각나는 거는 뭐 허버트 강 선수 정도. 근데 허버트 강도 물론 이제 아웃복싱을 안 하지만 허버트 강 선수의 인파이터는 좀 근본적으로 틀린 게 그 들어가는 스타일보다는 엿보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웅크리고 대주고 맞다가 찬스에 그냥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끊임없이 이렇게 뭐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김성준 선수하고 좀 비슷한 타입이라고. 김성준 선수나 허버트 강에 대주고 맞다가 엿보기, 그러니까 틈새 봐가지고 좀 그 반격의 기회를 잡는 그런 스타일이지. 뭐 김태식 선수라든지 뭐 이영철 같이 끊임없는 러칭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체력 이게 인파이터가 되려면 체력도 좀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되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버트 강 선수는 뭐 그 게으른 천재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체력엔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지 시합을 보면은 항상 그 극도의 크라우칭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예. 뭐 맞을 거 좀 다 맞아주고, 물론 정타를 허용을 안 하려고 애를 쓰죠. 하다가 그 자기 주먹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한두 방으로 뒤집는 스타일이 좀 많았고, 일본에서 시바다 구니아키를 그 KO 시킬 때도 뭐 지금도 뭐 전설적인 시합으로 남아있지만 그 6라운드 내내 아마 거의 한 대도 안 때리고 맞고 있다가 한 방에 그냥 그 시바다를 실신시키는 그런 패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 어떤 그 끊임없는 러싱을 하는 그 스타일은 김태식 선수 이후에 좀 많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계가 애매한 선수들이 좀 많아요. 경계가 애매해서 어디다가 분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나눠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녹음 전에 이제 얘기를 좀 몇 차례 나눴는데 다들 그런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구본정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그냥 본투를 봤을 때 그냥 좀 먼저 선제 공격을 많이 하고 좀 어그레시브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선수들을 떠올렸을 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싱에 요즘은 세계도 추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인파이트 아웃복스를 별로 나누질 않고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 뭐 좋게 말하면 그러는데 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쟤는 무슨 스타일이냐 하면은 오소독스는 별로 안 나누고 인파이터나 아웃복스로 그렇게 나누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선수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번타 데이비스를 아웃복서라 그러기도 그렇고 인파이터라 그러기도 그렇고, 뭐 크로포드가 인파이터냐 아웃복서냐 하면 그냥 이것 인아웃을 다 하는 그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스타일 자체가 그런 선수가 많은데, 옛날에는 뭐 김태식 선수가 뭐 공중공주 뛰면서 뭐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고, 인파이터 전형적인 인파이터로 하다가 전형적인 아웃복서로 바뀐 건 이제 염동균 선수가 예. 그 동양 챔피언 시절에도 아주 전형적인 인파이터를 하다가 그 로얄 거바야시와의 시합을 기점으로 아주 전형적인 그 뛰는 아웃복서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스타일이 그냥 그 한 선수가 어느 시기에 바뀐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그냥 인파이터면 저 선수는 전형적인 인파이터다, 뭐 이 선수는 아웃복서다 하는데, 인파이터 중에도 정말로 그 케어 펀처들이 있고, 인파이터지만 그냥 난전으로 끌고 가서 주도권 싸움으로 승부를 갖고 가는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같은 인파이터로도 아주 케어율이 높은 선수가 있고, 그냥 막 난전으로 가는 스타일. 강순중 선수 같은 스타일이 인파이터지만 펀치력은 사실 없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끝까지 김강민 갔어요. 선수 같은 경우도 그래도 김광민 선수는 펀치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있다고도 볼 수가 없죠. 결정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어쨌든 상대를 그 자기의 그 페이스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그 근접거리에서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스타일. 이대환 같은 선수는 어떻습니까? 전 캐리 활동에서 KO 승이 전혀 없었지만 아주 좋은 경기로 네. 복싱 팬들한테 많이 기억되는 선수인데, 윤석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주먹이 크게 없지만 계속 그 끊임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연타에 의한 그렇죠. KO 가 계속 많았죠. 끊임없는 연타로. 저도 밀고 윤석현 들어가니까. 선수는 파이터의 전용으로 기억해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뭐 그 10명 외에 이제 넣은 선수가 뭐 문태진이라든지 최정만, 뭐 이제 윤석현,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인파이터 카테고리에 놓는데 이게 뭐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가 또 생각하는 또 선수가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김태식, 오영호, 문성길, 김강민, 박영호, 유명호는 정말 누가 생각해도 네. 아주 우리나라 코리안 스타일 인파이터였던 것 같아요. 이론의 여지가 네. 없죠. 그래서 뭐 좀 전에 염동균 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인파이터였다가 어떤 손 부상에 의해서 이제 아웃복서로 전향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손부상이 아니고 로얄 거바야시와의 시합 때문에 그 스타일을 바꾼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손이 진짜 부상을 아, 손도 당했어요. 부상도 주먹 있었는데 부상 때문에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손부상 때문에 주먹을 못 치는 게 있어도 스타일 자체가 인파이터였는데 로얄 거바야시 시합은 완전히 아웃으로 돌아버리니까. 그 경기부터 완전히 네. 이제 그 전환점이 되는데 김지원 선수는 반대예요. 김지원 선수는 프로에 데뷔하면서 거의 아웃복싱의 전형으로 시합을 이끌어가다가 그렇죠. KO가 없었어요 거기도. 네. 그러다가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부터 완전한 인파이터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뉩니다. 그래서 근데, 김지원 네. 선수의 저 여기다 이제 염동균 2기, 김지원 1기를 아웃복스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뭐 동양 챔피언 이후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한 인파이팅으로 또 변신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 사례를 보면 이제 헌스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때는 완전한 아웃복서 테크니션이고 KO 승도 거의 없었는데 프로 들고 빌드업을 하면서 체중을 올리면서 이제 KO 펀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헌스 같은 경우도 시합에 따라서 아주 극명한 인파이팅을 할 때가 있고 아주 극도의 아웃복싱을 할 때가 있고 시합 따라서 헌즈는 그 패턴을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임준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저번타 데이비스 같은 이런 선수를 과연 뭘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못해요. 시합별로 해야지. 오소독스 뭐 올라운드 그러면 스타일. 슈거레이 레너드를 뭘로 분류하겠습니까? 인파이팅, 아웃복싱, 테크니션 모든 게 다 완벽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나누는 건 조금 좀 무의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성 있는 선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그렇죠. 파이터, 전형적인 뭐 그 테크니션. 특성이 가장 아, 강한 예. 그 슈가레이 레너드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할 수 있지만 많은 복싱 팬들한테는 역시 테크니션으로 많이 그렇죠. 각인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김강민 선수나 박영규 선수 외모를 볼 때 아웃복서 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 발레는 없나요? 예? 발레가 인파이팅을 할 것 같은데 아웃복싱을 한다든가 아웃복싱을 할 것 같은데 인파이팅. 아 그러네요. 아웃복싱을 할 것 같은 외모로 인파이팅을 하는 복서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까바에로 같은 선수가 체형으로 보면 아웃복싱 할 것 같은데 인파이팅을 하죠. 치고 막 계속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키 큰 선수가 일단 신장이 큰 선수가 인파이팅 하는 건 인파이팅 같지가 않아요. 인파이팅은 그냥 전형적으로 신장이 좀 상대방에 비해서 작고 그 리치차나 그 신장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뭐 그런 쪽의 그림이 인파이터 같지. 네, 찬스를 잡고 몰아칠 때는 누구나 인파이터죠. 네. 근데 그 찬스를 잡는 과정까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제 그 나누는 경계가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시합 전반을 이제 뭐 인파이터도 뭐 급하면 아웃복서로 도니까. 이제 황준석 선수가 아웃복싱 못하죠. 김태식 선수 뒤로 안 물러나죠. 그 이제 황 대표님 아까 말씀한 최충희 선수 같은 얘도 그러니까 외모로 보기에는 이제 아웃복싱을 할 것 같고 게다가 아마추어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프로에서 남긴 한 15전 안팎의 전적 캐리어를 보면은 정말로 산화하다간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70년대에는 인파이터는 주무기가 훅이다. 그렇죠. 아웃복서는 주무기가 잽에 있는 스트레이트다. 근데 최충희 선수가 훅으로는 뭐 예. 훅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훅을 못 쳤어. 어퍼컷은 네,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퍼는 있어도 스트레이트 위주기 때문에 공격의 어떤 패턴으로 보면 사실 인파이터라고 그러기도 좀 애매하죠. 애매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인파이터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70년대는 인파이터는 되게 다 후커였어요. 거의 다가 후커고 인파이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짧으니까 들어간다 보니까 스트레이트보다는 아무래도 훅으로 이제 자기 주무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뭐 김태식 선수는 전형적인 후커였고 그렇죠. 허버트 강도 제가 스트레이트 쭉쭉 뻗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도 항상 그러고 오영호 선수도 그 리치로 스트레이트 치는 거는 뭐 그거는 별로 소득이 없는 거니까 거의 다 훅이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미지가 인파이터는 후커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복싱은 스트레이트다. 그러다 보니까 최충현 선수는 지금 우리 저 황 대표님 얘기하던 대로 분명히 파이터 같은데 거의 모든 승부를 그 스트레이트나 어퍼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내다 보니까
어떤 그 인파이터의 이미지는 저는 잘 안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파이터의 조건과는 전혀 좀 체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지만 그냥 그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 자체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얘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나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아니, 인파이터에 대한 뭐 개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 구본정님은 그 지금 거론한 선수들 말고 또 이렇게 인파이터로 떠오르는 선수들이 누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김지훈, 김정범 이 그 현대로 이어지는 선수들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최근까지도 계속 복싱을 보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최근까지 봐요. 제가 말씀드린 분 말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 중에 김사왕 김상원 선수. 김사왕 선수도 파이터로 봐야 되고 그리고 김봉준 선수 같은 경우는 체격 조건은 인파이터 안 할 것 같은데 거긴 거기도 인파이터죠. 전형적인 인파이터로 그냥. 손이 많이 나가는 네, 김동준 그렇죠. 선수 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호리호리하고 큰 체형이지만 인파이터거든요. 후퇴가 없으니까 거기. 거기도 훅보단 스트레이트랑 어퍼예요. 허준 선수도 파이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봐야죠. 박정호도 사실 러싱 파이터인데 주 공격이 스트레이트다 보니까 그 인파이터의 우리 나이 때 생각하는 인파이터의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은 거지. 이제 스타일 자체가. 맞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 좀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파이터 하면 일단은 좀 작고 자꾸 훅을 그러니까 뭐 막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 70년대 장충체육관 가면 선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 링의 양쪽에 딱 올라오면 그 이제 그 골수들이 아예 저거 인파이터네. 그러니까 키 작으면 무조건 다 인파이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배영님 근데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고 그 제가 보기엔 알폰소 사모라가 한국에 내한한 이후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 알폰소 사모라가 딱 그 준배영님이 말씀하신 인파이터의 전형이에요. 키가 그렇죠. 작고 네. 완전한 후커에다 1라운드에 탐색전이 뭐 없이 그냥 돌진해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혹시 그 영향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인파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준배영님이 이제 이렇게 딱 떠올리시는 그런 어떤 형상. 그렇죠. 가드를 굳게 하고 네. 그 후커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그렇죠. 스타일. 스탠스도 네. 좀 넓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희한했던 게 구티에스 파다스는 인파이터 맞아요. 후퇴가 없어. 근데 그거보다 키가 비슷비슷한 칸토가 아웃복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저리치의 아웃복싱을 해서 그러니까 아웃복싱이 그때 이제 처음 한 게 신체 조건이 물론 아웃복싱이나 인파이터를 많이 가르지만 그 복싱 감각이 칸토는 자기보다 리치긴 애들을 잽을 다 맞추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타이밍을 읽는 게 그게 이제 또 저거고.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칸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로는 그 체형에는 안 어울리는 스타일로 복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이제 좀 있죠. 그러니까 라시아를 딱 보면 누가 봐도 아웃복싱 안 할 것 같은 저건데 칸토도 신장으로만 보면은 인파이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웃복싱을 하는. 그리고 하이메리오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지만 아주 그 스텝이 굉장히 현란해가지고 그렇죠. 뭐 자기보다 뭐 신체 조건이 우세한 선수가 아웃복스로 돌아버리고. 근데 또 세라노를 보면 진짜 아웃복싱 할 것 같으니까 정말 아웃복싱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개인차가 있고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좀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고수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뭐 인아웃 할 거 없이 이제 특히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은 이제 그 복싱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인파이팅만 고집하고 아웃복싱만 고집해가지고는 이제 수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극명한 뭐 인파이터 아웃복싱을 나누는 게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하여간 우리는 내가 인파이터 이렇게 선정한 건 다 외모예요. 네, 외모고 김상항 선수도 그 뭐 크게는 못됐지만 아주 극도의 인파이터였고 권철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한 인파이터였고. 저는 권철 선수는 그냥 인파이터로만 보긴 뭐해서 인파이터와 테크니션을 믹스해 놓은 그러니까 완전히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외모로만 보면 좀 준배영님 말씀하신 인파이터의 전형에 그러면 아니, 딱 근데 해당될 이게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외모로 자꾸 얘기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뭐 오영호, 김태식, 박영균, 뭐 김강민 선수는 테크닉이 없는 인파이터네? 아,
그렇진 않고요. 네. 테크닉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권철 선수의 테크닉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저는 권철 선수 경기를 많이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인파이팅으로 경기를 풀어가긴 하지만 정말 잘해요, 권투를. 그러니까 이 인파이터 테크니션 같은 느낌은 인파이터인데 디펜스가 좋으면은 약간 그 이제 전형적인 불파이터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유명호도 굉장한 인파이터인데 디펜스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만능이라고 봐요. 전형적인 파이터 같지는 않고 이제 허버트 강이라든지 김사항 선수 같이 맞아줄 거 다 맞으면서 자기 때릴 거 때리는 네. 그런 선수가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전형적인 파이터죠. 근데 이게 박영균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박영균 하면은 정말 불도저, 별명도 불도저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프로모션의 그 김광민 파이터의 그 대를 잇는 이제 그런 전형인데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예,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야말로.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그 선수가 의외로 굉장히 디펜스 기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2차전에 그 상대의 이름이 푸에르토리칸 그 나중에 챔피언 벨트 엘로이 로하스를 누를 수 있었던 배경에 그 정말 그 불같은 파이팅도 있었지만 엘로이 로하스의 당시 22연승 21KO의 하드펀처를 그 무력화시키는 그 디펜스가 뛰어나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타를 피해가고 펀치가 들어와도 공격하는 척하면서 제대로 잘 이렇게 막고 하는 디펜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안 주죠. 네, 거리를 안 주면서 거리를 안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테크닉에 속하는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상대방을 갖다 잡아 가두는 게 그렇죠. 저는 그 고도의 기술이라고 기술도 굉장한 테크니션이죠. 그래서 글쎄 이 인파이터는 뭐 굉장히 이게 제가 이걸 이제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선수가 많았어요. 예. 정말 많았어요. 예. 다른 때는 녹음하게 되면 그냥 와서 했는데 이거는 워낙 좀 우리 구본정 씨가 방대한 어떤 과제를 주셔가지고 나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훌륭한 선수가 많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2000년대까지는 제가 잘 그저 김정범, 김민욱 이 정도만 생각이 나고 그렇게 2000년대가 되면 임팩트가 강한 선수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거론할 만한 그런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 2000년대 정도 되면 이제 극명한 인파이터 아웃복서 나누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니까 시대상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본정 씨 얘기한 저기도 있고 최문석 선수도 대단한 인파이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황복수 선수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압력을 가하는 스타일인데 황복수 선수는 어떻게 보면 테크니션이라고 하기에도 또 그렇다고 아주 현란한 테크닉도 없고 저는 인파이터예요. 근데 인파이터 쳐놓고는 또 어떤 공격의 결정력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황복수 선수도 있었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현 선수도 대단한 파워는 없지만 끊임없는 연타로 그냥 계속 하는 스타일. 그리고 문태진 선수도 계속 상대 페이스를 잡고 나가는 아주 전형적인 인파이터 스타일이었고 권순천 선수도 이제 인파이터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저는. 그래서 김봉준 선수도 끊임없이 러싱하는 인파이터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그 인파이터 같은데 하여간 저 나이 때는 제 나이 때는 김태식, 김상환, 김강민 그 갭으로 나갑니다 인파이터. 네. 하긴 문성길 선수나 김태식, 유명호, 박영균, 오영호 이 선수는 전부 거론이 됐던 선수 같아요. 근데 그 국내 인파이터들이 지금 이제 코토바님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디펜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미묘한 거리를 좁혀가면서도 그 상대의 강타를 피하면서 그런 그 압박에서의 디펜스랑 그 아웃복서들의 발을 잘 잡는 선수들은 세계 타이틀까지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황준석 선수 같이 정말 훌륭한 인파이터지만 상대 발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웰터급이라는 체급의 벽도 있었는데 세계 타이틀까지는 거리가 좀 멀긴 했었고 아까 녹음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박영균 선수가 에스파라고사 잡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구본정님도 그 경기가 가장 업셋이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사실 박영균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참 복싱을 많이 볼 때 이제 신인 시절부터 이제 눈여겨봤던 선수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챔피언 타이틀 매치 도전한다고 했을 때 거의 승산이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응원을 했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3월
30일 날인가? 그 말일 3월 말에 타이틀 네. 매치를 야외에서 했는데 바로 한 달 전에 그 최희용 선수, 김봉준 선수 시합 원더카드로 푸마 데오로라는 선수라고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시청을 했는데 초반에 카운터를 맞고 거의 그로기까지 가서 아 과연 이 선수가 에스파라고사 선수의 펀치를 맞고 초반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정말 시합을 타이틀 매치를 보고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 이거는 또 다르구나 확실히 원투가. 근데 그 박영규 선수는 에스파라고스가 진짜 대단한 하드펀치였지만 상대성도 좋았던 게 애들 에스파라고스 시합을 그동안 보면 짧은 걸 잘 못 쳐요. 그러니까 길게 쳐가지고 쓰러뜨리는 스타일인데 박영규 선수는 그냥 머리부터 갖다 그냥 몸에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에스파라고스가 뭐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댓글에도 거론했지만 이제 그때쯤이면 에스파라고스가 약간 매너리즘에 네. 빠져 있고 나중엔 막 신경질도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파라고스. 우스갯소리로 뭐 박찬목 선수와 시합했고 같은 박씨라 뭐 비슷한 줄 알고 왔는데 완전히 정반대 선수라 당황했는지 하고 그 전까지 보면 에스파라고사 시합은 되게 긴 걸로 승부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보기는 굉장히 강렬했지만 이제 박영훈 선수가 이렇게 들러붙어 버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자기 거리를 도저히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저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세계 챔피언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경우는 이제 김철호 선수. 아 그렇죠. 정말 깜짝 놀랐고 뭐 하도 이제 그 많이 거론되지만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 이기는 것도 뭐 그것도 흥분의 도가니였던 게 그 가기 전부터 도저히 뭐 이긴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 카라스키아가 약간 과대 포장된 뭐 지옥에서 온 악마인데 11전 전 KO 중에 뭐 파나마에서 듀란의 뒤를 제목이라는 거 이래가지고 거의 기대를 안 했고 했는데 뭐 그랬고 김철호 선수 시합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이제 오르노의 그 전까지 실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김철호 선수가 사실 무명이었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새로 신설된 주니어 반tam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타자로 최일성 선수가 오히려 굉장히 유망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철호 선수는 그 전에 보면 약간 그 뭔가 좀 세련되지 못한 그 정제되지 않은 뭐 그런 스타일이라 오르노 같은 그 고도의 아웃복서한들 도저히 잡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쁜 권투를 했어요. 김철호 선수. 네, 좀 얌전한 스타일이었고 그랬는데 뭐 후에 보니까 뭐 오르노가 그 맹장 수술했는데 그 부위를 맞았다는데 뭐 행운이 따랐네 어쩌네 했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뭐 그 곤투의 그 승패는 다 그 자기 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면은 뭐 패자의 변명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김철호 선수와 세계 챔피언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그 있고 녹음하기 전에 나눈 얘기 중에서 이렇게 기억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벤턴급 4강전을 해서 이제 도전자 결정전을 했을 때 우승을 한 것은 최일성 선수인데 그렇죠. 그런데 최일성 선수가 나간 게 아니라 뜻밖에도 김철호 선수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오르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릴 이게 수밖에. 프로복싱- 당시 무슨 사정이 네. 있었는지. 프로복싱은 뭐 축구같이 정말로 토너먼트에서 정말 그게 나가는 게 아니고 프로모션이나 비즈니스의 저걸로 뭐 이기고도 다른 사람이 다가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김철호 선수의 그 승리는 굉장히 의외였고 국내에서 벌어졌던 거는 사현상 무왕술인이 워낙 그 인사 그동안의 그 인상이 강렬해서 무왕술인 김상현 선수가 잡는 것도 굉장히 그 놀라운 시합이었죠. 그 시합도. 있었고 항상 근데 세계 타이틀 매치는 업셋이에요. 우세를 도전자가 우세를 받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주 예상치 못한 박영규 선수 에스파라고사 시합도 정말 깜짝 놀랐죠 보고. 아웃복서를 잡은 경우가 국내에서도 뭐 유명우 선수가 이제 올리보를 잡은 경우나 뭐 장정구 선수가 사파타를 잡은 경우 그런 사파타전은 완전한 인파이팅의 뭐 산물로 봐야 그렇죠. 되니까 네.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국내 인파이팅으로 세계를 정복한 경우가 최용수 선수도 뭐 끊임없는 압박으로 뭐 김기수 선수도 굳이 얘기하면은 좀 지저분한 인파이팅이지만 히트앤 클린치하고 히트앤 런하고 히트앤 클린치를 인파이팅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벤베노트가 아웃복싱을 하니까. 뭐 해서 항상 세계 타이틀 매치는 항상
불리의 예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이기면 정말 이제 기분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은. 이 아까 이제 김지훈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선수는 뭐 저도 데뷔 전부터 이제 쭉 이 선수를 봐왔어요. 2004년도부터 꼭 다운을 허용하고 또 역전 KO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신인왕전 나가서 우세한 경기를 하고 판정으로 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괜찮게 풀리나 보다 했더니 부천에서 한 시합에서는 윤병경 선수한테 또 1라운드 KO패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별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데 1라운드에 맞고 툭툭 떨어져서 이제 스톱이 돼 버려서 그러면서 3승 3패 뭐 그 정도 이제 전적이 돼서 저 선수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후로 또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가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챔피언이 되고 근데 한국 챔피언이 되자마자 이문식 선수랑 그때 라이벌전을 합니다. 2005년도 12월인데 역시 또 안 되죠. 이문식 선수가 국가대표 출신은 워낙 또 까다로운 선수다 보니까 투박한 인파이팅으로는 이문식 선수 발을 잡지 못하고 판정패를 하면서 저기가 한계인가 보다 했는데 거기서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국내 무대를 결국은 평정을 하고 물론 이제 김영렬 일산지역 관장님의 이제 뒷받침이 컸죠. 거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서 김지훈 선수를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이 선수가 보여준 행보는 정말 놀라워요. 미국의 연속 KO 그렇죠. 본고장에 가서 첫 경기가 코바 고골라지였어요. 네. 상당히 까다로워서 미국 내에서도 아마 출신이고 그렇죠. 아마 매칭을 하기가 어려운 상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배너 프로모션에서 김지훈을 시험대 삼아서 아마 고골라지를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센세이션하게 정말 1라운드 KO로 이기고 그 후로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선수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 좀 전에 구본정님께서 그 박영균 선수가 전초전에서 그런 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바로 50일 후에 그런 이제 타이틀을 또 딸 수 있었던 부분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함부로 진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나이답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거론됐던 선수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 오영호 선수가 처음에는 거의 뭐 무명의 존재였고 그 이제 김현치 선수와의 73년도였나요? 그 시합이 이제 출세 시합이 되는데 지구도 출세 시합이 네, 됐죠. 그 전에인가 아마 한국 타이틀 매치를 누구하고 했던 한국 타이틀 매치를 한 번 해서 김환환 선수에게 졌나? 그러니까 한국 타이틀 매치 지고 패도 좀 있고 하고 그 오영호 선수 시합을 그 전까지 보면 이제 보던 사람들이 쟤라 그러면 되나? 안 보고 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롱을 쳐요. 근데 거의 안 보고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사망인데 그 뭐 10대면 8대가 미스브로 뭐 이런 식이었고 했는데 그 김현치 선수가 이제 리카르도 아레돈도와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전초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영호 선수는 거의 무명이었죠. 그냥 한국 라이트급 강타자 1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합에서 이제 그 김현치 선수가 선제 다운을 빼앗는데 오영호 선수가 후에 다운을 같이 뺐고 지금 아마 그게 자료가 남아있으면 보면 굉장히 명승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김현치 선수가 의외로 그냥 한국의 어떤 무명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판정승을 했는데 오영호 선수가 이겼다고 보는 눈도 많았고.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 시합이 이제 오영호 선수는 출세 시합이 됐어요. 지고도. 그리고 그 해인가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급 한국 타이틀 매치 그 라이트급 결정전에 나가서 이왕순 선수라고 또 잠깐 그 반짝하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 한동안 또 스포트라이트를 대구 선수였나요? 대구입니다. 네. 해서 한동안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선수를 2회 아주 그냥 진짜 통렬하게 KO로 물리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데 로프에 완전히 거의 반 걸쳐가지고 이영 선수가 카운트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영호 선수가 그때부터 이제 복싱에 눈을 떴다고 할까? 오영호 선수는 맞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그때 이제 TBC 권투가 생겼어요. MBC의 이제 챔피언 스카웃이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TBC에서 복싱을 창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간판으로 오영호 선수가 스카웃이 되죠. 그래서 계속 뛸 수 있는 어떤 무대가 주어지게 되니까 잠재력이 확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타이틀 매치가 끝나고 계속 국제전으로 이제 캐리어를 쌓아나갑니다. 쌓아나가고 동양 가시아바 모리토 선수가 이제 그 세계 타이틀 도전을 빌라폴로 하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동양 챔피언자를 내놓은 거를 갖고 그 원래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탑으로 서게 돼서 오영호 선수의 그 초창기 시절을 보면 정말로
정말로 미스브롤 남발하는 뭐 그냥 그런 선수였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걸 맞추기 시작하면서는 아주 강력한 인파이터가 되고 한동안 그 우리나라 간판 선수가 됐고 또 세계 타이틀 도전도 물론 실패했지만 그 두 차례나 원정 경기를 했던 뭐 그런 선수가 됐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또 있는데 그 한국형 파이터로서 그 이게 지고도 이제 유명해진 그런 선수는 이제 강흥원 선수가 이제 유재두 선수의 사실상 마지막 방어전에 도전을 했는데 거의 뭐 유재두 선수가 판정승으로 이제 판정 결과가 났지만 야유를 받을 정도로 강흥원 선수가 이제 선전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고도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게다가 이제 또 이후에 박종팔 선수의 인터뷰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맞아본 펀처 중에 최고의 강타자는 강흥원이었다라는 이제 고백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강흥원이 굉장히 전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지 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KO도 많았지만 패가 많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미들급 유망주로 떠올라서 유재두 선수가 반납한 동양 미들급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유병래 선수가 붙는데 그 경기에서 뭐 완전히 초반 KO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냥 뭐 더 이상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그 없는. 강흥원 선수는 크루저급 그 일본 그에도 가서 크루저급 라이트 앱이 아닌가? 라이트 앱인가요? 스즈키 스즈키 도시아키. 도시아키인가 그 선수하고도 아마 크루저급 시합하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예, 강흥원 선수 경흥체육관 소속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경흥체육도 굉장히 명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흥원 선수가 패가 많은 거는 그당 70년대 미들급에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남용, 강흥원, 김한식, 대구의 김한식, 그리고 이제 후에 임재근 이 네 선수가 막 지지고 볶습니다. 막 그냥 맨날 싸워요. 맨날. 그러니까 아마 박남용 선수와 강흥원 선수는 굉장히 여러 차례 시합을 했는데 강흥원 선수 중에 패가 많은 게 그 강흥원 선수는 그 당시에 봐도 지금도 아마 그 귀골이 장대하실 거예요. 완전 헤라클레스형이에요. 예, 별명이 예. 헤라클레스. 그리고 진짜 맞으면 사망이에요. 잘 못 맞춰서 그렇지. 근데 이 양반이 눈이 잘 찢어져. 그러니까 TKO 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엔 눈 찢어지면은 버팅이 네가 맞았네 뭐 부상체 그렇게 없고 눈 찢어져서 못하면 그쪽이 거의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TKO 패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주먹은 뭐 테크닉은 별거 없었지만 주먹은 진짜 맞으면 사망이고 그래서 그 박남용 뭐 김한식 그 당시에 미들급은 랭킹에 뭐 잘 돼봐야 한 4명 5명씩 서로 막 물리고 맨날 싸워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패도 많고 하지만 그 패가 뭐 이렇게 정상적인 패가 아니고 항상 하는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하고 눈 찢어지면 그냥 TKO 패 당하고 뭐 그랬던 시합이 많고 지금 얘기한 뭐 라이트 헤비급하고 한 거는 거의 말년이고 박종팔 선수에게 이겼을 때 전이 아마 전성기였을 그렇죠. 거고 박종팔 선수 1회 KO 기절시켰죠. 예. 기절. 그것도 선제 다운 뺏기고 아마 뒤집지 그건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간 그랬는데 그것도 영상이 없네. 없어요. 나중에 박종팔 선수 한참 후에 회고하기에로도 네. 지금까지 뭐 국내외 선수를 막론하고 자기가 상대해본 가장 최고의 강타자는 강흥원이었다고 얘기를. 근데 그 당시에 미들급 레벨이 뭐 유재두 선수가 이제 탑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한산호 씨는 이제 은퇴한 상태고 한국 챔피언의 유장우라고 있었는데 그 선수는 이제 테크니션인데 수도경비 소속이고 그 나머지는 정말 엉기기 시작하면요 지금 아마 보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시합이 거의 뭐 레슬링 가까운 그러니까 미들급 레벨이 그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는 많이 네, 세련돼져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 네. 예. 그때는 이제 물론 박종팔 선수가 워낙 이제 레벨이 높다 보니까 그 필적할 만한 선수는 좀 드물긴 했는데 임창일 선수 같은 경우도 테크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KO는 없었지만은 오 미들급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주니어 미들급의 정상도 선수랑은 또 다르게 그렇죠. 뭐 그런 그 테크니션도 그래서 있었고 그 70년대는 뭐 아무래도 지금 나이별로 하니까 전 70년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유재두 선수는 정말 발군이었고 예. 그 김한식 선수라고 이제 대구의 그 한국 미들급 챔피언 나중에 유재두 선수하고도 한번 하는데 그 정도 한국 챔피언 레벨이면 정말 뭐 진짜 누구 하나 잘못 맞아서 KO되지 않으면 정말 엉기는 시합은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엉기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강원 선수가 임재근 선수랑 한번 했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맞히느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임재근 선수하고 강흥원 선수는 또 안 붙었어요. 그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강흥원 선수나 박남용 선수는 정말 미들급이고
임재근 선수는 주니어 미드에 주니어 가까웠으니까 미들급이었죠. 네. 그래서 미들은 그 강흥원, 박남용, 김한식 선수가 서로 뭐 물고 물리고 특히 박남용하고 강흥원 선수는 눈만 그 확인을 못 하겠는데 몇 번 싸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꽤 여러 차례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투박하지만 굉장히 박진감 있는 승부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면에서는 프로들은 그 당시에는 다 뭐 로드웍도 하고 아주 정말 프로답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체력의 지구력은 모르겠지만 그 뭐랄까 힘은 그 굉장했어요. 특히 미들급 같은. 그러니까 미들급 시합을 조금 아까 엉겼다는 게 어떤 식이냐면 자기 힘을 자기가 주체를 못해. 맞추지 못하는데 막 자기 힘을 자기가 주체를 못하니까 막 몸싸움하고 자빠지고 막 휘두르는데 안 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뭐 어떤 시합은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희한한 시합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임재권 선수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 이 중량급 파이터들만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네. 꼭지를 만들어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뭐 저거하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우리 쪽 그 복싱에 뭐 검사부장님도 하시지만 조민 선수 같은 경우 웰터급 아, 예. 그러니까 조민 선수 시합 보면은 조민 선수가 키가 별로 안 커요. 한 170, 168, 9 되는데 웰터급인데 정말 그 양반이라 해야겠지. 그분 그 시합하는 건 힘이 넘쳐요. 웰터급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웰터급에 이제 그 랭킹 뭐 조현복 선수라든지 몇 명하고 또 여러 번 했거든요. 한국 타이틀에서 상대가 웰터급만 돼도 별로 없으니까 하는데 웰터급 시합만 해도 그 당시 시합 보면 굉장히 파워 있게들 했죠. 그러면 뭐 주호 뭐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조금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르거든요. 좀 변해가는. 그러니까 주호 선수는 약간 그 다른 노선을 혼자 걸었던 것 거긴 같아요. 좀 번외 같아요. 번외로 그 당시에 어떤 트렌드하고는 틀리게. 엘리트 코스를 나름대로 밟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미들급 하면 강훈 선수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죠. 주로. 예. 네. 근데 이제 주호 선수는 그 당시 그 체급으로는 아마추어로 오랬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중량급은 뭐 김기수 선수도 물론 아마추어를 뭐 스타였지만 그 아마추어 스타들은 주로 경량급 선수들이 프로로 많이 들었고 그 이 중량급은 프로 들어와 봐야 크게 뭐 비전이 없으니까 이제 지도자 쪽으로 많이 좀 빠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주 탑 레벨의 아마추어들은 오히려 미들급에서는 프로를 전향을 안 했고 주로 뭐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프로 들어왔죠. 그래서 임재권 선수도 꼭 굉장히 아마추어 경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 들어와서 시합하는 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아마추어에서 어떻게 있었지 할 정도로 더 정리 안 된 문성길 스타일. 그 대신에 스쳐 맞아도 맞기만 하면 일단 쓰러뜨리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죠. 임재근 선수의 그 경기들은 요즘처럼 미세한 카메라의 슬로우 비디오를 좀 보고 싶어요. 옛날에 그냥 흑백 TV의 그 앵글도 그렇고 스치면 그냥 쓰러지니까. 툭 하면 넘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맞은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 임재근 선수 실제 시합을 보면 정말 웃기는 게 정말 각도도 이상하게 이렇게 툭 치는 것 같은데 쓰러지면 못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임재근 선수에게 이길 수 있는 거는 에디카조처럼 하든지 아니면 임재근 선수가 프로 들어와서 4전장과 그 붙었던 한국 선수가 있어요. 문용건 선수라고. 근데 그 선수는 정말로 8라운드 시합이었나? 10라운드 시합인데 내내 벨트 아래로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맞추더라고. 판정패를 당했어요, 임재근 선수가. 그러니까 뭐 임재근 선수를 하고 같이 맞닥뜨린다는 건 죽음이고 뭐 꾀를 써야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정말 그 폼 자체는 엉성했어요. 뭐 지금도 에디카조 시합은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 보면 정말 엉성해요. 가드도 그렇고 뭐 그랬었어요. 그 펀치력에 백인철 선수 정도의 세기만 갖췄으면 진작에 세계 정상에 오르고도 남았을 것 그러니까 같네요. 이게 박종팔 선수도 펀쳐고 임재근 선수도 펀쳐인데 박종팔 선수는 휘두르는 거 뭐 저거 맞으면 쓰러지겠구나 한 걸 때려서 쓰러뜨리고 임재근 선수는 툭 치는 것 같은데 쓰러지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은 어떤 그 기본적인 펀칭 파워는 오히려 임재근 선수가 더 한 방의 펀치는 아마 투박하지만 그럴 정말 것 매력이 있네요. 정말 그 문성균 선수보다 더 그 어떤 폼이 더 엉성하다고 더 해야 되나? 투박한 그렇죠. 그 문성균 선수 뭐 주먹이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임재근 선수 그것도 아니었는데 하여간 좀 베일에 쌓인 굉장히 그 의문시되는 저거고 아마 그 임재근 선수가 통뼈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그 체육관 이제 운영하실 때 연세가 좀 드셨을 때도 봤는데 정말 그 떡대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참 이야.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임재근 선수는 주니어 미들 뭐 미들 뛰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말라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다 뼈무게인 것 같아. 그 얼굴도 굉장히 크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뭐 근육도 별로 없어 보이고 굉장히 말라 보인다고 체격이. 근데 다 뼈인 것 같아 아마. 그래서 뭐 가네자와 히데오 기절시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허무맹랑하게 그냥 쓰러뜨리니까. 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한 50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구본정님 처음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주제를 주셔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인파이터 얘기하다가 지금 1부는 끝난 것 같아요. 다음 편에는 또 테크니션과 아웃복서 이런 믹스된 또 얘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구본정님 엔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웃복서 얘기할 때는 그 구본정 씨가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주제 선정을 해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어지럽게 하니까. 자, 그럼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